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요즘 저는 제 방송이 왜 제재의 대상이 되었는지 통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튜브 정책에 벗어난 내용이 있는지 자체 점검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올리면 곧장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누군가가 제 방송을 심사한다는데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제재가 풀리는 것은 어제 영상의 경우에 조회수 9만이 넘었던 오후 5시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올린 뒤 17시간이나 이 제재를 받은 셈입니다. 그러니 유튜브 수입은 사실상 없게 된 것입니다. 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제 유튜브 방송을 접을 때가 된 걸까요? 자, 오늘의 주제 얘기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제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는 제도,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다수결 제도를 통해 결국 다수의 지배로 귀결이 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의 55분 중에 한 분인 토머스 제퍼슨은 일찍이 가난한 다수가 지배하는 선거 독재를 경고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대부분 버지니아 농장주들의 생각이었죠. 미국이 건국된 뒤에 50년이 지났어야 선거권이 확대되고 비로소 대중민주주의가 시작된 이유입니다. 1828년이죠. 이 대선에서 당선된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은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서부의 변호사 출신, 그리고 영미전쟁의 영웅 앤드류 잭슨입니다. 뒷날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잭슨 대통령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권력자들은 대부분 그를 반대했다. 언론은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으며 오만하고 냉정한 지식인들도 그를 혐오했다. 이미 낡은 전통에 얽매인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다. 그러나 미국의 일반 대중은 그렇지 않았다. 말하자면 미국은 잭슨 대통령 때 다수의 지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다수결로 행하는 소득의 재분배는 이 소수에 대한 합법적인 약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고민을 했던 겁니다. 알렉시스 토크빌과 존 스튜어트 밀은 이를 두고 다수의 폭정이라고 말합니다. 티리노 오브 더 머저리티, 다수의 폭정. 어떻든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다면 다수의 지배에 승복하는 것은 필연입니다. 그런데 그 다수가 선동당한 악의에 찬 다수이거나 아니면 기망당한 무지한 다수여서 정의로운 소수가 패배해도 괜찮다는 것일까요? 요즘 저는 우리 사회에서 누가 정의로운 소수였는지, 그리고 정권이 바뀐 뒤에 그런 소수가 가슴속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분노를 읽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내용입니다. 이 국민의힘은 어제죠, 16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발표했습니다. 당연직 비대위원인 원내대표 권성동은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주호정의 표현으로는 권성동이 퇴장한 가운데 있었던 투표에서 압도적 찬성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권성동은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검수완박법 처리를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합의한 것, 이게 야부로 몰렸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실 구급 행정요원 채용을 둘러싼 잡음, 이 행정요원은 이 권성동이 지었고 있는 강릉 성관위원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이 윤 대통령이 보낸 내부 총질 문자를 몇 시간이나 지나서 본회의에서 전화기를 열면서 유출해서 이번 분란을 일으킨 장본인, 그 장본인이라는 이유로 비대위에 합류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이 비상상황 제공자가 비대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그의 후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재신임을 물은 것입니다. 권성동이 의총 후에 기자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비대위로 넘어가겠다고 결정한 순간부터 비대위 구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의원들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비대위 구성은 내렸습니다. 9명으로 구성된 비대위원회 주호영 위원장과 그리고 권성동 외에
정책위 의장 성일종이 당연적으로 참여합니다. 나머지 위원으로는 현역으로 초선 엄태영, 이 충북 제천 단양이 지역구도군요. 초선 엄태영과 그리고 비례대표 전주혜가 포함됐습니다. 또 강북갑이 지역구인 정양석 전 의원이 인선됐습니다. 낙선하기 전에 재선 의원이었죠. 그리고 원외 인사로는 지난 지방선거에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주기환 인수위 전문위원입니다. 이 주기환과 그리고 새누리당 중앙청년위 출신인 최재민, 이 청년은 강원도 의회 의원입니다. 또 세종시 의회 의원인 변호사 이소희가 청년 비대위원으로 포함됐습니다. 의총에 이어서 비대위원 의결을 위한 상임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일단 비상지도부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권성동이 의총에서 재신임되자 이준석이 페이스북에 작심 비판을 했더군요. 그는 내부 총질 문자와 체리 따봉 받는 걸 노출시켜서 이 지지율 떨어지고 당의 비상 상황을 선언한 당대표 직무대행이 의총에서 재신임을 받는 아이러니라며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비상이었고 어디가 문제였고 누가 책임을 진 건가?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만든 비상 상황에 대해 당대표를 내치고 사퇴 종결? 참 대단한 친구입니다. 이런 공격이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검찰이 16일 새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가 전 국정원장 박지원과 그리고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방장관 서욱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방부 예하부대, 해양경찰청 등 사건 관련자들의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7월 13일 국정원 압수수색 이후에 한 달여 만입니다. 그동안 뭘 했을까요? 곧 박지원, 서훈, 서욱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은 해수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그리고 공용 전자기록 손상죄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 박지원은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토대로 이대준 씨는 자진 우울부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작성한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서훈은 사건 무마를 목적으로 당시 국방부 등에 이대준 씨가 자진 우울부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밝힌 바가 있죠. 서욱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기밀을 삭제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죄로 고발되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대준 씨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해서 이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이 밈스라고 하죠. MIMS. 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내에 있는 기밀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서욱과 서훈, 박지원 외에도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과 그리고 통일부 장관 이인영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걸 5인방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런데 서욱은 그 이튿날인 2020년 9월 24일 국회 국방위에 참석해서 당시 실종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뒤에 월북 가능성을 잘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한 사람의 생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명예 문제입니다. 이대준 씨를 구할 기회를 포기하고
그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은폐한 책임자를 가릴 시간이 온 것입니다. 과연 박지원, 서훈, 서욱 뒤에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십니다. 언론은 수사의 방향이 당시 청와대 윗선으로 향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자, 오늘은 취임 100일 동안 윤 대통령이 잘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워낙 죽을 순다고 모든 언론이 난리를 치니 말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 국정평가는 정말 곤두박질 쳤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30% 선이 무너지고 20%대 초반으로 밀렸습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는 60%를 훌쩍 넘었습니다. 무엇이 초보 정치인 윤석열을 이렇게 냉정하게 내몰고 있을까요? 그동안 윤 대통령과 허니문 기간의 평화를 유지했던 언론들도 비판 기조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의 제목은 윤 대통령은 달라져야 한다입니다. 그 칼럼 속에 있는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한다. 그는 그야말로 어쩌다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여기서 잃을 것이 없다. 그런데 노 기자, 이 김대중 기자가 착각한 게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머뭇거리는 초보 정신이란 게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윤 대통령은 전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취임하기 전부터 머뭇거린 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랬으니 주변에 올드보이들을 두었고 자신과 가까운 권성동 장정원을 윤핵관이라는 이름으로 공격받을 정도로 벌써부터 윗세를 부리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인사를 밀어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머뭇거리는 걸로 보이는 것은 그가 아직 적폐청산의 칼을 뽑아 국가 청소를 시작하지 않은 것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그를 지지했던 절반의 국민은 바로 그걸 원했는데 말입니다. 국가 대청소, 그걸 원했습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세제개혁은 물론 연금개혁, 공공개혁, 교육개혁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저는 그가 자신감만 넘쳤지 치밀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본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인수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개혁 로드맵을 만들어 윤 대통령의 책상 위에 얹어놓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야당이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정치 지형 아래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전략 없이 출범했습니다. 야당에게 쫓겼고 민노총이라는 노조에게 속을 다 보여준 셈이 됐습니다. 이러니 윤 대통령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중입니다. 대선에 이은 지방선거로 국민이 둘로 쪼개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변화와 혁신은 이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를 성원했던 이들이 등을 돌리게 된 이유입니다. 그것이 국정 긍정평가를 20%대 초반으로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주 반짝 반등하는 국정평가에 시선이 몰렸습니다. 리얼미터는 30% 이상 나왔죠. 어제 나온 여론조사도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JTBC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29.9%, 그리고 부정평가 66.8%.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했습니다. 40대의 부정평가는 무려 85.6%대로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았고, 그리고 긍정평가는 13.8%로 가장 낮았습니다. 세대 간의 보는 눈이 다른 게 뚜렷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외에도 강원 제주에서 긍정평가가 높았습니다. 부정평가는 광주 전남 전북이 81.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뒤로 인천 경기가 73.1%, 서울이 69.4%, 대전 세종 충청이 64.1% 순이었는데
놀랍게도 부산, 울산, 경남, 그는 부울경도 62.7%로서 50%를 훌쩍 넘었습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 긍정평가가 64.7%, 부정평가가 30.7% 나왔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평가는 불과 4.3%였고 부정평가는 무려 95.4%나 됐습니다. 특별상으로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투표한 응답자 가운데 58.4%만이 긍정평가를, 그리고 38.8%는 부정평가를 택했습니다. 대선에서 지지를 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것도 많았습니다. 가끔 슬화를 빚는 도어 스태핑도 우리 정치 풍토를 바꾼 혁신입니다. 누가 뭐래도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고 나선 것을 우선 꼽고 싶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노동개혁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 총 지출 규모를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한 올해 지출보다 줄이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공공부문의 이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차관급 고위공무원의 보수는 10%를 반납합니다. 신문에 크게 났죠. 그런데 솔직히 공무원도 보이지 않는 노사계약에 따라 국가에서 봉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10% 반납을 결정한 것을 저는 정말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산을 줄인다고 하지만 이 또한 어폐가 있습니다. 올해 본 예산에 비해 줄이는 게 아니라 엄청난 추경을 한 것을 다 보태어서 그것보다 줄인다는 것입니다. 기재부 장관 추경호가 13일 한 말이 이렇습니다. 최근에는 다음에 본 예산을 편성할 때 그의 지출보다 증가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내년 본 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 본 예산 총 지출은 올해 본 예산 총 지출 607조 7천억보다 많지만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 지출 679조 5천억보다 상당폭 적은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올해 추경은 2월달에 16조 9천억, 그리고 5월달에는 이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등 명목으로 62조 원 규모였죠. 어쨌든 이 다음에 본 예산 총 지출이 전년 전체 지출보다 작아지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역대 정부들이 방만한 재정 운용을 한 것입니다. 추경호는 또 지출 구조 조정을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출 구조 조정. 현재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부채의 증가 속도를 줄이는 차원에서 국고채 발행도 조금 줄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솔직히 그렇다면 이 각급 교육층에 내려가 있는 필요 없는 돈부터, 남아도는 돈부터 아끼십시오. 추경호는 말씀드린 대로 장차관급 이상의 임금은 동결하되 10%를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위직 공무원은 현재 물가 수준과 공무원의 사기, 국민의 공공부문에 대한 솔선수범 기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제가 하는 말인데, 지금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른바 3고에 총력 대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고물가로 공무원의 보수가 사실상 깎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드시 부정부패가 고개를 듭니다. 자, 물가 얘기인데요. 7월 소비자 물가는 작년 7월보다 6.3%가 올라서 6월 6.0%에 이어서 두 달째 6%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보다 낮으니 만족해야 합니까? 추경호는 물가에 대해서는 아주 낙관적입니다. 하긴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정점을 찍고 지금 급락 중입니다. 추경호가 물가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좀 횡보하다가 서서히 내려갈 것으로 본다.
아마 5%대를 볼 날도 멀지 않았을까. 이 5%대, 이건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물가가 5%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하나만 예언하죠. 물가가 잡히기 시작하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평가도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민생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등 따숩고 배가 불러야 정부를 믿고 지지하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늦어도 오는 10월에는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추경호의 말입니다. 추석이 임박한 상황에서 아직 과체류 등 농산물 가격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앞으로 시간이 좀 흐르면서 특별한 기상이변이 없으면 작황이 순조롭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자, 그렇다면 다음에 윤 대통령이 잘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13조 감세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종부세 등 이 각종 세부 부담을 완화해 주면서 2024년까지 약 13조 원의 세금을 덜 걷기로 했습니다. 아니, 덜 걷히는 겁니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민생을 안정시켜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이른바 감세의 역설입니다. 감세는 당장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가계에는 이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늘게 하고 그리고 기업은 투자를 늘게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가 보일 때 감세는 경제를 살리는 특효약이 되기도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세수는 2024년까지 13조 1천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조 5천억, 그리고 법인세가 6조 8천억 줄어듭니다. 이는 전체 세수 감소 효과의 약 71%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증권거래세와 종부세가 각각 1조 9천억, 그리고 1조 7천억 원 덜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세수 증가 속도가 가팔라서 세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를 정비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세제를 과도하게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조세 원칙을 훼손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대기업, 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세제를 운용해 제도가 복잡해지고 과세 형평을 저해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2015년 17.4%에서 2020년 20.0%까지 2.6%포인트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국세청 기재부의 통계입니다. 실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이미 4년 전 감세율이, 세금 부담률이 20%에 이르렀고 지금은 21%를 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OECD 38개국 평균은 24.3%로 0.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세금과 똑같이 강제 징수하는 준조세인 4대 보험이 또 있습니다. 이를 합한 국민 부담률은 이미 28%에 이르고 있습니다. 1,000원을 벌면 280원을 세금과 그리고 4대 보험으로 낸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대하는 올해 세수는 396조 6천억인데 이는 2년 전인 2020년 285조 5천억에 비해 무려 100조 원이 넘게 늘어난 돈입니다. 경제가 좋아져서 이렇게 는 게 아닙니다. 세금을 거의 수탈 수준으로 걷으니까 이렇게 는 것입니다. 감세 정책을 내놓은 추경호의 말이 이렇습니다. 경제 효과에 관해 단선적으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우리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추경호도 저와 똑같이 감세의 역설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1067조 3천억으로 추정되며 GDP 대비 비율은
49.6%까지 치솟습니다. 근데 연말이 되고 보면 알겠지만 제가 보기엔 1070조는 채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과 비교하면 국가 채무는 무려 415조 원이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국가 채무의 최근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죠. 국가를 비운 것이 아니라 빚을 내서 흥청망청 쓰으니 말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1년 중기재정 전망이란 걸 내놓았는데 여기에서 2025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60.1%에 달하고 그리고 2030년에는 78.9%까지 오를 것으로 점쳤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축통화를 가지지 못한 우리는 아주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게 됩니다. 선진국에서 다시 미끄러져서 이른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범죄입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 하는 것을 아주 잘한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정말 잘한 일입니다. 문재인은 나라 국가를 삼짓돈처럼 썼습니다. 그건 재정을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마약으로 얘기했습니다. 마약처럼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자체로 광의의 배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